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의 유세가 오늘 자정이면 종료됩니다. 이제는 유권자인 국민의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YTN 미디어 홀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특집 방송으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역대 최고인 37%의 사전투표율 속에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국민의 선택은 과연 누구일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사과하고 차질 없는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유권자의 한 표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대장정을 달린 후보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양강구도 속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유세 현장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경북 울진 산불과 나흘째인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은 큰 피해를 낸 채 주불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일 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진이 각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양시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 예, 서울 청계광장입니다. 네, 오늘 이 후보의 연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오르기 전인데요. 하지만 몇 시간부터 모인 지지자, 유권자들은 이미 이재명 이름을 연호하면서 분위기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을 특별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는데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행정 경험을 앞세워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면서 한반도 전쟁 위협도 속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서 실용적 대북 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회견 뒤엔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서 칼퇴근하고 살아보자며 주 4.5일 근무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약속했고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유능한 경제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를 돌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노동 여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인 이곳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은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혁명이 시작된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촛불 정신을 되새긴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촛불 민심에 한 표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정까지 홍대 거리에서 청년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마지막 수도권 집중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유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 경부선을 따라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은수 PD. 네, 이제 윤 후보는 잠시 뒤 저녁 8시 반쯤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아직 윤 후보 도착까지 1시간 넘게 남았지만 이곳 현장에는 벌써 많은 지지자가 모여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제주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합동유세에 나서 단일화 효과 극대화에 나섰고, 대구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대구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대전에선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진보 지지층이 많은 호남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의식한 듯 투표 당일인 내일 꼭 투표장에 가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잠시 뒤 윤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인 이곳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유세장정을 매듭 지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모두 함께하는 유세로 막판 부동층 표심을 자극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자정까지 건대입구역과 강남역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번 선거 승패 분수령이 될 2030 세대 표심을 공략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YTN 서은수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유세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청년 유권자가 많은 서울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김자양 PD, 마지막 유세 현장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서울 신촌 유플렉스 광장 앞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젊은 층이 많은 이곳 서울 유플렉스 광장 앞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막 심 후보가 무대 위로 올랐는데요.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젊은 유권자들이 심 후보를 향해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출근 인사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한 심 후보는 말씀대로 오롯이 서울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유세에 이어 이화여대, 연세대, 공익대 등 대학가 앞을 차례로 이동하며 청년 민심 공략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취업, 주거 등 청년 문제 해결과 진보 정치 소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거대 양당 사이에 자신만 남았다며 다당제 정치를 위한 소신 투표를 해야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차별의 사회는 강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여는 확실한 한 표를 심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학로에 열린 민주노총 대회에도 참석했는데요. SNS 메시지에서 우리 여성의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성평등의 길을 걸어왔다고 차별화하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는 신촌 유세가 끝나면 자정까지 서울 도심에 옮겨가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유플렉스 광장 앞에서 YTN 김자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 유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그동안 꾸려왔는데 잠시 후에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각 정당의 선거 판세 어떻게 관측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무능한 민주당 정권은 매일 말뿐이고 철지난 이념만 떠들었지 과학을 무시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준비나 자질 국민이 몰라서 지지율에 오르겠습니까?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또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에 몇 차례 물어보니까 계속 딴 말씀만 하셨어요. 영업정지 받은 그런 그 가게가 이름 바꿔서 다시 영업 재개하는 거 똑같아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양당이 다 공이 같이 쓰고 이 자리에도 솔직히 저 빼고 다 메이드 민주당 아닙니까? 정치 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관측하고 있는 판세는 어떤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창진 부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만 아직 조금 더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질문을 결국은 선거에 대한 예측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보나마나 몇 %는 넘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사실상 이제 양자 대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를 넘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게 되고요. 그동안 어떤 선거의 흐름이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았던 여론조사들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저희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는 51% 정도를 득표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51% 득표를 목표로 저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네,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 좀 약세였습니다. 네. 지난번도 서울시장 선거 때는 크게 이기기도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약세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시기, 마지막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무려 15%포인트라 이기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조직시가 강하기 때문에 바짝 좀 따라붙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지역에서 여론도 그렇고 이 바꾸자는 여론이 참 거셉니다. 이게 역시 정당 정치라는 것은 책임 정치고 또 그 정치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바꾸자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아주 높은데 다만 저희들이 막판까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해창 후보나 예전에 많이 봐왔듯이 김대엽 사기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이 돌발 변수들 그래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 이전에 역대 선거를 보면 그렇게 말했던 김대엽 씨 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다 역대 처벌받았습니다만 선거판을 흔들려는 이런 부당한 부정한 시도가 있어서 그걸 막판에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51% 이렇게 딱 걸어놓으셨는데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참 가급적 과반을 넘는 것이 정통성을 위해서 또 실제로 이후에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좋은 거 아니겠나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의당의 박 부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두 당의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당 체제 하에 피로감이 더 누적되는 박빙의 선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이 피로감을 해결하는 방법, 정말 다양한 소수자들, 우리 사회에 다변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대변할 주체에게 힘을 꼭 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도 집권을 목표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4에서 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 전선까지 이제 내다보셨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 당에 이제 경선을 치르셨고 경선 뒤에는 뭐 비공식입니다만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 있었고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있었습니다. 민심이 어떻더라?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 걸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 아마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김용민 최고위원부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민심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뭐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바닥 민심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최근 3일 정도의 민심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선거 유세를 하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의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매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결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한편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환호해 주면은 선거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놀이터에서 뛰어나와서 인사해주고 손가락 1번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응원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심의 흐름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 아까 정권 교체 민심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지켜보신 민심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모든 뭐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했지만 민주당이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참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권 교체 여론을 다만 우리 당이 좀 더 충실하게 뒷받침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 때론 정체되기도 하고 또 우리 내부에 이제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을 끼치고 했는데 마침내 이제 국민의당과 함께 정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통합 미래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최종적인 결론도 이루고 해서 정말 이제 그 국민의 기론 정권 교체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지지는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한계였는데 그걸 저희들 교체 여론에 많이 지금 따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집권을 목표로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인데 정의당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새 정치를 위해서 뭔가 국민들의 바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특히 두 양당 체제,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양당 체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그 와중에 끊임없는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해서 한 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극한의 나쁜 정치의 예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내 삶을 바꿔줄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많이 물으셨고 그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같은 똑똑하고 유능한 후보가 또 있는 것도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진보 정당의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이 민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가 더 드러난 판세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투표에서 하실 분들이 뭐 코로나 걱정도 있고 하니까 사전 투표로 많이 오셔서 전체 투표율은 뭐 늘 하던 대로 변함이 없을 건지 아니면 전체 투표율도 엄청 높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과연 어느 정당이 유리할까? 김최고 의원님. 네. 저는 일단 역대 최대의 사전 투표율에 비추어 보면 본 투표율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는 방금 우리 박정진 부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 그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을 적어도 국민의힘은 도저히 충족시켜줄 수 없다. 민주당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그 정치개혁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의 흐름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갑작스러운 단일화, 일종의 자리 나누기 단일화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긴 한데 그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감이 굉장히 심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를 제대로 바꿔내기 위한 가장 가능성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이 사전 투표 이런 걸 좀 불신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뭐 부정선거 시비 좀 있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당이 윤석열 후보와 저희 의원들, 당의 위원장들 모두 총출동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예. 여전히 의구심이 많고 또 사전 투표 당일날 그 코로나 확진자 투표 때 그 보십시오. 그게 중앙선관위가 할 짓입니까? 그런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하는데 그래도 투표를 해야 바꿀 수 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지금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인구 100만당 세계 1위입니다. 예. 매일 20만, 30만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오늘까지 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경우에 지금 확진자로 격리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수십만 명이 됩니다. 우리 유권자가 4,400만 명인데 이게 200만 명 선이라고 그러면은 인구의 유권자의 한 5% 정도가 그 투표권을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에 대비해서 이 뜻밖의 사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투표해 줄 것을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여전히 걱정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많이 호응해 주셨고요. 특히 뭐 정권 교체야말로 정말 정치 교체를 이루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번 정권 교체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윤석열 후보 말처럼 또 안철수 후보 말처럼 민주당도 바뀌고 더 발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전 투표를 보자면은 내일 본투표 때 우리 지지자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김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만은 좀 각각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당에서는 일단 막판에 그래도 김동연 후보를 영입을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일화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의 문제겠고요. 뭐 저도 김동연 부총리를 잘 아는 처지로서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 당에 가셔서 재정 건전성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당을 진짜 참 붙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무슨 다당제 개혁도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갑자기 김동연 후보랑 하니까 좀 두 후보가 뜨악해진 측면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우리
윤안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표명하시고 하지만 사실은 두 당 대표 공약 10가지를 보면 한 70% 정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싱크율도 높지요. 높기도 하고 또 난 안철수 후보의 그 말에 정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는 책임 정치해야 되고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건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정치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어내겠다 한 거기에 저는 방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 또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연 후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지율 자체가 좀 미미했기 때문에 네.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 윤안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처음 단일화 뉴스가 이제 새벽에 퍼졌는데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충격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곧바로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심하게 이렇게 저변에서 깔리면서 상황이 많이 좀 반전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시너지나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정치 보복하겠다는 얘기 외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안철수 후보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당장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 교체는 우리는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바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교체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을 취득하겠다, 정권을 득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 표심들이 이게 분산되고 분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개혁이나 정치 교체에 대한 그런 희망을 사실 국민의힘으로 그 단일화하면서 그 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노하신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길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최 의원님께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이 자기 정치에 5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됩니다. 4년 동안 책임져야 되고 정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라더니 진짜 겪어보지 못한 나라였다고 지금 그렇게 자질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표심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87년 체제의 개편이다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루질 않았습니다. 개헌도 하지 않았고 또 정의당하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약속했지만 그 뒤통수리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정치개혁은 바로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단일화로 시작됐지만 또 정의당과도 협치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더라도 독주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하지만 않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민주당하고도 협조해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두 분은 당사자시기 때문에 정의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분석해 보자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실망한 계층들이 집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 소신 투표를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계신 우리 시민분들의 지지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라는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지지자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윤석열 후보에게 갈 표는 이미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도 갔겠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열려고 그러면 다당제로 가야 될 것이고 다변화된 정치 구도에 대한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예. 자, 셋으로 나눠져 갔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나저나 제일 문제는 역대 선거 중에 이런 선거는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뜨겁게 과하게 불타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당의 누구 책임입니까? 굉장히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역대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역대 최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은 정치에 대한 실망을 호도하고 있는 거다.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네거티브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윤 후보 측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 후보 측이 지금 그 검찰과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자꾸 알기 어려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하나와,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것을 아무 잘못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기로 했단 말이죠. 일종의 범인 바꿔치기란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네거티브가 아닌 것들을 네거티브 장으로 끌고 와서 해왔던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잘못이 지나치게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그렇게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민망합니다. 정말로 이런 선거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역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게 제일 없었던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해서 후보들을 병력 비리 문제, 사기범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뭐 장모까지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거나 참 이 비호감 선거를 이끄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먼저 시작한 것은 이재명 후보 쪽이죠. 민주당이 시작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 총장님 그러다가 똑같은 원칙으로 수사를 하고 똑같은 공정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그거 찍어내리기 하다고 벌써 2년 전부터 네거티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음 대장동 사건 이거는 우리가 꺼낸 게 아니라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성남시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이고 하늘을 지금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그 수많은 8,500억이 되는 초과 이익이 어디로 가 있는지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네, 자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실제로 8대 신문의 정책 설명 기사가 몇 건이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기사 중에 1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의 이런 점, 이 공약만큼은 꼭 알고 내일 투표장에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의당의 박 부대표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저희 정의당 심상정 케어 공약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본인 의료 부담금 상한제 관련된 100만 원 상한제 공약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들이 무상급식을 얘기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그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당당하게 이것은 상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상식, 심상정 케어 100만 원 의료비 상한제로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보 정당의 미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선거 기간 동안 포항에 계신 시민 한 분께서 전 재산 9,000원을 심상정 후보에게 후원금으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포항 지진의 피해로 지금 죽어도 불안정한 상태고 말기 암까지 앓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과연 누가 보호하느냐. 성실히 국민을 대변할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저희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셨는데, 이런 상식이 통하는 진보 가치가 좋은 공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덜 쓰셨기 때문에 제일 순서를 앞으로 해서 먼저 들어봤고, 자, 민주당도 짧게 이것만큼은 알고 가십시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공약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선진국에 잘 안착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 저희보다 먼저 들어갔지만 정치가 불안정하고 정치가 도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발전을 저해해서 지금 선진국 탈락 위기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진입도 중요하지만 안착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수사만 해왔던 그리고 검찰로 남을 처벌만 해왔던 이런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살아있었던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모두 다 막았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방증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지난 70년간의 국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이미 세계에서 7개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국민소득 3만 불. 다 지난 역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흘린 그 성과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과욕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오판이 아니고요. 소주성이라고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오히려 소득을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일자리가 36시간 미만 일자리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예산성 일자리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무엇이냐면 대통령은 공정한 원칙과 상식, 바로 신뢰 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내로남불의 신뢰를 끝내고 정말 공정한 원칙을 적용해 줄 사람. 바로 우리가 국민들이 갑자기 윤석열을 불러낸 이유가 그겁니다. 저 사람이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기업과 이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별히 할 일은 바로 AI 디지털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예. 판교에 가서는 AI 디지털을 위한 센터를 약속을 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 지역구 마산 같은 경우도 해양 신도시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서 디지털 혁신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그런 공정한 기준, 공정한 잣대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 통합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각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뭐 5년 동안 그래서 일 잘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청년이 지금 남녀로 갈라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어떤 해소법도 가지고 계시고 한마디로 딱 말해서 서민을 대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물들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 시절부터 봤을 때 그냥 정직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지지해요. 청년들이나 약자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후보로서 좀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정책 개발을 하시고 억울한 그런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정치인 중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너무 좋죠. 뭔가 되게 설렐 것 같아요. 일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아마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되면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합시다. 자신감을 갖고 나아갑시다. 너무 좋죠. 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좋을 것 같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요.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니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58년 됐인데 이 나이에 그동안 사표 때문에 그렇게 1번 아니면 2번을 몰아줬는데 사위는 전혀 변한 거 없이 차선을 택하는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진짜 사표가 아니라 내 소신껏 좀 더 나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표를 행사하는 게 좋아한가 생각할 때 이제 저는 네, YTN 스튜디오에서 대선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사전투표 혼란에 대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일 투표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동선이 겹칠 가능성, 일반 투표가 지연될 경우에 효율적 대응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나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한 준비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진 지 사흘 만입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투표에서는 심기 일전에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확진자의 기표지를 대신 옮기면서 불거진 문제는 시간을 분리해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투표하도록 하면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를 전후로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자가격리자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분께서는 투표 후에 격리 장소로 반드시 복귀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 후에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 확진자들이 추위에 떨며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공간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마련하다 보니 명확하게 동선 분리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현장 지원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항의와 몸싸움에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문제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경우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복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유례없는 대선이라 준비가 쉽지는 않았다지만 주먹구구식 대응은 선거관리 역사의 오점이 된 것은 물론 대선 직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5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지만 대선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당의 귀책 사유로 일부 공천을 포기해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아서인데요. 그래도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만큼 꼼꼼히 살펴 투표하셔야겠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3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무려 10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차지했던 지역구지만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로 귀책 사유가 발생했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게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진보사당 단일 후보로 결정된 배복주 정의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삼선 종로구청장 출신의 김영종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건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갑은 거대 양당이 유일하게 맞붙는 곳입니다. 압도적 지지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서초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와 20대 총선부터 출마하며 서력전을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경쟁합니다. 지난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 뒤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 중남구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검찰 수사로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혼전 양상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영입 인재 백수범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대구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한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구는 해당 지역에서 각각 3선과 4선을 지낸 중진 출신의 국민의힘 김학용, 정우택 전 의원이 다시 원내 진출을 노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3억 5천 넣은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충격하는 이런 대단한 사업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에 집값 폭등으로 민간의 몫이 늘어난 걸 저의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돈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국민의힘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에 한자로 새겨진 임금 왕자가 공을 포기했습니다. 보름 뒤 이 남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전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입니다. 지푸라기 인형을 갖다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오살 의식을 진행한다 그러고 전통 불교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잔인하고 엽기적이까지 한 동물 학대의 현장입니다. 같은 청년 세대라도 남신과 여신이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네, 대선 특집방송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또 변수는 어떤 것이고 민심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글쎄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를 한 바퀴 삥 도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경부선을 타고 올라와서 서울로 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열심히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고 그리고 대체 여기에서 한 마지막 그 유세 발언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성환 평론가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구도로 보면 인물론 대 심판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대로 보면은 2030 청년층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선거운동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경부선을 타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최종 기착지는
결국 이제 서울 광화문 주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양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는 청계천 주변에서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무리 유세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또 특이하게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에 열어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특별 기자회견 이렇게 이름을 달았어요. 이게 이제 인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는 나다 이걸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번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심판론을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격하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까지 민주당은 부패 세력이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 마찬가지 연장선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에서 유세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각 후보들이 움직이는 동선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재명 후보는 홍대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2030 세대를 많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건대와 강남역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대선의 마지막 표심은 청년층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당락이 갈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 캠프 쪽에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삼은 것은 부동층의 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당의 치열한 대결로 해서 결집이 돼 있는데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이은영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층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근데 이제 그게 한 D-100일 정도 때는 한 2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들어오면서 점점 좁혀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7에서 한 10% 정도의 부동층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사이즈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본인이 갖고 있던 지지율하고 엇비슷해요. 한 6에서 8% 정도여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예측하기가 지금 힘들다. 이 사이즈가 지금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그 속성이라는 게 젊은 층과 수도권과 그다음에 중도 표심이었거든요. 딱 그 부동층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이번 그 부동층이 어떻게 표심을 정할 거냐 이거는 근원적으로는 이 신세대, 그러니까 표현을 신세대라고 하기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신세대가 지금의 이 단일화라는 이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층, 특히 또 부동층 이 표심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단일화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단일화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는 게 단일화하는 사람 두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서 온전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게 있어야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문제는 자기 지지층도 지금 일부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는 또 상대적인 거라고 자기 지지층만 그래도 한 절반이라도 가져가면 그것도 받아가지고 앉는 후보 입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도 플러스 알파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지층의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또 상대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지지층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집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지층을 더욱 결속력을 높인다거나 특히 4050 세력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대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더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2030 특히 이제 젊은층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정 자체가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단일화 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단일화 해버리는 일종의 좀 무시를 당한 듯한 그런 화가 나는 모습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변수 중에 사이즈가 제일 컸던 게 단일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일화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유세장에서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죠. 안철수! 윤석열! 저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께 당선인이 되시면 건의를 드려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권 우리 부산 시민께 우리 부산 지자체에게 돌려달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도 신속하게 합당해서 우리 당의
가치와 목표의 외연을 더 넓히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예, 후보들은 단상에 섰지만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뭔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가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표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함으로써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의 속성에서 3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과 20, 30대층과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3자 구도였는데 그 양자 구도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표심의 이동이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이미 윤석열 후보로 간 표는 가고 남아있는 속에서 이제 이 표심의 결집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표가 사표화되어 버린 거에 대한 반발심. 예. 그 표심도 분명히 투표장에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그 대세의 의식을 갖게 되는 대세 추종을 하는 그 부동표층에 있던 분들이 아 이제 단일화가 됐으니까 저쪽의 승기를 잡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동하는 세 개의 표심이 있는데 어디가 더 사이즈가 클 것이냐 그거는 결국 투표율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투표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전 투표율 36.93. 네. 이것은 그냥 코로나19에 붐비기 전에 내가 얼른 해야지라든가 아니면은 당일날보다는 미리 할 때 해버리고 당일날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할까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36.93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벌써 가질 정도의 크기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꾸 기승전 단일화가 돼서 죄송하긴 한데 그 예. 의미가 저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반발 표심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변수도 있지만 그 표심이 반발 표심이 더 컸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양강 구도로 재편되어진 속에서의 진영의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사전 투표 의향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더 동료를 더 세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동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투표율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은 진행이 잘 됐습니다만 이제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했고 저 정도로 부실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본투표에 가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끝나고 아슬아슬하게 끝났다면 여기에서 또 뭐 예를 들면 불복의 문제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비판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이번에 동원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투표자가 대거 몰리면서 나타났던 혼선이었다. 이렇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본투표를 할 때 그때 6시부터 7시 반까지도 똑같은 혼란이 발생하거나 똑같은 잡음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반복하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복하겠다 이런 요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부정선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선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만약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어느 정도 불 것인지 이걸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내판 하나 세워가지고 확진자 여러분이 찍은 표는 어떻게 보관을 해서 어떻게 옮겨가지고 뭐 투표함에다가 다시 넣게 됩니다. 안내판만 하나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게 소동이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내일은 제대로 좀 치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돌아보면은 의혹과 공방으로 얼룩진 느낌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대장동 문제 그리고 배우자 의혹인데 이건 영상으로 먼저 다시 한번 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크게 가닥을 잡아보면 대장동, 배우자, 그다음에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녹취, 폭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임팩트가 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에다가 양쪽에 의혹을 달아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소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선거 시작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기 시작한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원도 굉장히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대장동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프레임에서 좀차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허위 일용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무속 정치나 이런 것들이. 근데 김혜경 씨 논란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과잉 의전 문제나 법인카드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번 소고를 해보십시오. 배우자는 이번에 선거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고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장동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선거 한 2주 정도 남겨두었을 때부터 대장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분 논란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김만배 씨 녹취록이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구로 뭔가 저울에다 달아놓기 시작하면은 양쪽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의혹이 불리한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선거라는 게 기세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막 초반에는 중반까지 넘어갈 때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국면이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왔던 대장동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윤석열 후보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초박빙 구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걸 그러면은 그냥 크게 다 지워버린다고 쳐보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후보가 남는 거예요. 인물론이 남는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마지막에 남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후보가 안정적인 후보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들의 후보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김 평론가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의혹이 꺼내봤자 반박이 바로 나오고 또 해명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되는데 결국 양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쪽에서 갖고 싶은 해명만 이제 가져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니까 그건 뭐 빼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중도층의 표심에는 어느 것이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은 이제 대장동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배우자 리스크와 그다음에 녹취록 대선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역대 대선에서 별로 처음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도 표심층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투표 의향 조사를 해보면 여성층의 투표 의향이 남성층보다 훨씬 조금 더 4~5%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층 안에서도 주부층의 투표 의향이 훨씬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부층이 어떤 중도 표심을 갖는 층이라고 한다면
물론 젊은 층도 중도 성향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 배우자 리스크와 그리고 그 녹취록에 따른 어떤 혐오 이게 더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지고 사실 대장동 리스크는 그 진실을 찾고는 싶었을 거예요, 유권자들은. 예.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을 가버리니까 진영의 이슈화 돼버려서 예.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슈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투표는 내일입니다. 네. 남은 것들을 갖다 다 모아볼 때 내일 가장 큰 변수는 뭘까? 투표율에 따라서 또 각 정당은 어떻게 유불리가 나눌까?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일 투표율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사전 투표가 37%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선거하고 대입해서 비교를 해볼 경우에 70% 후반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 대선을 두 차례 대선을 한번 비교해서 연령별, 세대별 투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냐면요.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잖아요. 한 3% 이상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선거 막판에 노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평가가 나왔어요. 노년층이? 예, SNS를 통해서 대거 결집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실제 노년층 60대 이상 투표율이 그 당시에 81% 나왔습니다. 50대가 82%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체 투표율은 75.8%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40대는 75.6, 30대는 70, 20대가 68.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탄핵 국면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럴 때 전체 투표율이 77.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60대 이상 투표율이 74%였어요. 아까 80%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대가 78.6,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40대부터 투표율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0대가 74.9, 30대가 74.2, 20대가 제일 흥미로운데 76.1%가 나왔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70% 후반의 투표율이 나오려면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투표율이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가고 여기에 자극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자극을 받은 노년 세대가 좀 더 투표하거나 40, 50대가 조금 더 투표한다고 가정해줘야 80%에 근접하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77% 투표율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이거보다 더 높게 투표율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안에서 과연 어느 정당을 투표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까. 예. 특히 여성층이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1% 정도 여성들이 더 투표를 더 많이 하는데요. 여성들이 얼마나 더 투표에 참여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께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내일 출구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다른 출구조사 할 때와는 또 다른 문제가 사전투표 때 37%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언제쯤이면 우리가 누가 이기겠구나 짐작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출구조사는 과연 제대로 먹힐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구조사 준비하는 방송사가 뭐 이제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 투표가 너무 높은데 거기는 출구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에 빠지는 그 사이즈가 너무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방향성은 맞출 것이다. 격차는 좀 못 맞출 수 있을지라도 방향성은 맞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빠지는 층이 그 확진자층입니다. 거기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재외국민 빠지는데 어쨌든 이 확진자층은 고연령층도 많지만 지금 젊은 층도 확진자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측도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다. 맞추기를 좀 바라고 못 맞춘다면 반성을 크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두 가지로 갈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대 대선을 보면 민주당이 이길 때는 다 3% 안에서 이겼어요. 네. 그만큼 어려운 선거를 민주당은 해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꿀 때 민주당이 됐든 연장을 할 때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성공하는 대선이었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97년 대선에서는 1.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리고 2002년 대선에 2.3%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하는 선거가 된다. 3% 이상 만약에 이기는 선거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거나 좀 편차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당락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997년 대선 같이 40만 표 차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론사로 맞추기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일 새벽 한 4시까지 저희도 개표 방송 준비를 같이 하고 그렇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내일 7시 30분에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은 그냥 진중하게 네, 개표를 YTN과 계속. 함께 개표 방송을 끝까지 새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외에 일반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강릉 동해 산불의 큰 불은 나흘 만에 겨우 잡혔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숨어있는 잔불이 살아나서 재발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땅속 불씨는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어 산림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 중턱.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다시 거세게 타오릅니다. 비상 대기하던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끄느라 애를 씁니다. 이처럼 큰 불길이 잡혀도 잔불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열기도 느껴지는데요. 안쪽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최대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이 바짝 메마른 상황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재발화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들쳐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불완전 연소됐던 애들이 산소 공급을 해서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재발화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때문에 불에 탄 자리는 연기가 안 나도 낙엽층이나 땅속에 숨은 불씨를 찾아내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잔불 진화는 면적이 크고 100%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에서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비 소식은 오는 일요일쯤에나 예보된 데다 이 비도 건조특보를 해제시킬 만큼 강수량을 기록할지 미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잔불과 뒷불 감시 인력을 산불 피해 현장 곳곳에 배치하고 추가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산림청 진화대와 119 소방대원인데요.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현장 가장 가까이 투입되는 각 기관 특수 진화팀을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깊은 산속 시뻘건 불길을 마주한 사람들. 불꽃이 휘날리고 불길이 솟구쳐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입니다. 같은 시각 민가와 맞닿은 산불 현장에서는 환동의 특수재난 대응단이 불길을 막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집어삼킨 불길을 잡기 위해 물대포를 쏟아붓습니다. 대형 산불 현장 최일선에서 화마와버리는 특수진화팀들의 악전고투는 낮에도 이어집니다. 큰 불길을 잡은 산불 현장, 특수진화대를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등산로는 물론 임도도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산비탈. 현장까지 수백 미터, 산 아래 차량과 이어진 호스를 끌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땡겨! 능선을 넘어 도착한 산불 현장.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피어오르는 연기. 가파른 경사면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지만 대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깊은 산속 산불이 발생한 곳에 직접 올라와 불을 끄는 이 사람들, 바로 산불 특수 진화대입니다. 헬기 투입은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곳에서 항상 이렇게 묵묵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이 좀 확인해 주세요. 물이 잘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 물 다 됐어요. 펌프 물 받아오겠습니다. 해서. 차량에 물이 떨어져 다시 채워놓는 10여 분 사이에 잠시 목을 축이는 게 전부. 점심 도시락조차 무거워 가져오지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끄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바람 때문에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고 더 번졌을 때 좀 많이 힘들죠. 민가 주변 진화를 마무리한 환동의 특수재난 대응단 역시 곧바로 산불 현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강한 수압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도 금세 다시 일어나 불길을 잡습니다. 산불 진화라든가 재난 대처는 저희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시뻘건 불길을 눈앞에서 마주해야 하는 산불 대응 특수진화팀. 소속 기관은 달라도 산불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늘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계속해서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이래서 우리 후보가 이긴다 보시고 대선 특집 뉴이전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인권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개시치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가 우리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성공하길 바라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진정한 정치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간의 저녁과 알고리즘이 함께 대선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우리가 이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이 두 분이 골라온 결정적인 순간들을 돌아보며 토론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고정 패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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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다 지금 다른 방송을 막 마치고 이제 급하게 오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파악한 여러 정보에 두 분의 날카로운 어떤 예측력을 더해서 현재 판세 좀 전망해 주십시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가 한 4, 5일 전까지 전체적으로 박빙 열세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3월 3일 날 밀실 야합을 통한 그 단일화,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그리고 어제였었죠. 3월 6일, 3월 7일 대장동 주범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대장동 사건이 시작되었던 실질적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일 개연성이 높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터지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조직력, 민주당의 막판 집중력 있는 유세 이런 등등이 겹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예. 적어도 어제 저녁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우세의 기세를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종 승리는 1%에서 약 한 2%, 2.5% 사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균화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전부터 선거 막판에 가면 결국엔 제2, 제3의 김대엽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 공작 없이 그냥 대선을 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이번에는
제2의 김대엽이 김만배 씨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새벽부터죠. 새벽부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끝난 사전투표 함만 만약에 나중에 내일 저녁에 개봉을 한다면 거기서는 다소 윤석열 후보가 밀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일 본투표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소에 가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담긴 사진 석 장씩을 이제 가져와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한 장씩 이제 저희 뒤에 있는 LED 큰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이 뽑은 첫 번째 순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수사했다는 김만배 씨 녹취 파일과 또 한 장의 사진은 그 윤석열 후보 유세 도중의 순간을 포착한 그런 모습인데요. 모두 어제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막판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2일까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가 대체로 3월 2일까지 표심, 즉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 3일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주로 3월 2일까지 표심이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 이것을 그 기획 작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요. 이걸 공개한 사람이요. 전 언론 노조위원장이고 언론인으로서 무척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객관적 사실을 공개한 것도 기획 작품이라고 보게 되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정확한 보도이고 뭐가 기획 작품인지 일단 의심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만배 씨의 저 주장이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조우영이라고 하는 금융브로커의 대변인 그 변호인을 박영수 변호사가 했고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토론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특검을 받아라.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특검하자. 그런데 그거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겹치면서 결국 대장동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잠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안산 유세에서 나왔던 장면 같은데요. 그 상황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 의원님? 글쎄, 그거는 아마 유세를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 무슨 전달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무자가. 그래서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잠깐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삿대질했다고 그러는데 삿대질은 면전에 이렇게 반복해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때 삿대질인 거고 아마 정말 실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유세 현장에서 즉석으로 뭔가를 의논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반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김용남 위원님이 뽑아온 또 사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자, 김 의원님이 가져온 첫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저게 10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9월 달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리 의혹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이 10월 3일 날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빼도 막도 못할 증거,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 내지는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의 관계였고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하나는 정말 몰랐다.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가 기소된 뇌물 액수 또 앞으로 받기로 한 뇌물 액수가 7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700억이 넘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부하 직원이 그걸 시장이 전혀 모르고 체크도 못했다. 그러면 정말 무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공범이죠, 뭐.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이 구속되는 순간에 이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카드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야당인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 장면이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설명이시고 잠깐 반론 듣겠습니다. 예. 저게 10월이면요. 저 이후에 지금 그 몇 개월 흘렀냐면 한 5개월쯤 흘렀으면서 무궁무진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구속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제가 이 카드를 공개하게 되면 윤석열 죽습니다. 윤석열 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에 그 윤석열 후보가 배후에 있는 듯한 그 이후의 증거를 눈 감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장동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진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여기 나왔으면 특검 받으십시오. 그걸 후보도 못 받고 국민의힘도 못 받고 특검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뭐 대장동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자, 저는 반론 안 하나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하나마나한 특검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두 번째, 김만배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공범 아닐까요? 그렇게 화천대 유적의 이익을 철저히 뺏어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뺏어가서 1조 가까운 수익을 남았나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운명 공동체인 사람을 보호하려고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제 그 공개된 녹취 파일에 신학님이라는 분은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공천 신청도 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는 김만배, 김학님 외에 제3자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연출을 해놓고는 마치 둘만 대화한 것처럼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이 하루 남아서 그런지 두 분의 15초 반론요.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요. 특검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요. 제대로 된 특검을 하겠다는 말씀. 특검 받을 의향이 새로운 있어요. 정부 들어서. 특검 받으시겠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정부에서 특검합니다. 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 또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장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한 그런 장면을 또 가져오셨는데요.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역풍이 뭐 불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며칠 지났으니까 어떤 역풍의 실체를 좀 확인하셨습니까? 3월 4일, 5일 날 그 호남 지역에서 역풍이 이제 세 갈래로 나왔는데요. 일단 호남 지역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었죠. 사전 투표. 신안군 같은 경우는 61%가 넘었습니다. 역대급 그 사전 투표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본투표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영남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기권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풍의 한 축이고요. 3월 3일 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무리한 단일화를 과연 했겠느냐. 3월 3일 날 밀실 야합을 통해서 단일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때는 분명히 이기고는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한 단일화를 했고 저 단일화가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혹은 국민의힘이 패배할 수 있었던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증거다. 자, 같은 사안을 두고 김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 두 분이 이제 합동 유세도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부산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네. 유세를 같이 하고 현장 있고요. 분위기 좀 들으시거나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부산서부터 같이 움직인 거는 아닌데 예. 방금 전에 국민의당 관계자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겁고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하는 합동 유세가 호응도 좋고 분위기도 뜨겁다고 하고요. 지금 3월 3일 아침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 민주당 쪽에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바로 이틀 전에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손을 안 잡고 나니까 이서부와의 심포도 이야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뭐 단일화의 역풍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스스로 하는 심한 고문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단일화가 역풍인지 순풍인지 내일이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김용남 위원님이 승리를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게 11월 5일 날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난 그 사진인데요. 예. 사실 이번 대선은 선거 구도 자체가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 부동산값 폭등, 최근에 물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등에 비추어서 정권 교체 희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유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규정이 좀 이상해서 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입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도 가리지 않고 다 포함시키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 경선의 승리를 100%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원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서 경선 승리를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 승리 당시가 말씀드리자면 한 7분 능선은 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승리의 결정적 순간으로 뽑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를 예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 교체 바람을 막을 수 없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근거와 이유를 꼽자면요. 아직 패배는 안 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근거와 이유를 뽑자면요. 첫 번째는요. 작년 11월 5일 날 홍준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사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당원에 대거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양심 선언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역대급 경선 모습인데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이기고 당원에서는 지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10포인트가 넘게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회원들이 당원을 가입했다 해서 조직적인 조작 투표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일단 민주적인 정당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내 투표의 무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지향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정권 교체거든요. 55%가 된 게 지금 50% 미만 45%까지 이제 주저앉았는데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 없는 과거로 회귀하고 기껏 해봐야 정치 보복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 심판하겠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 표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패배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계속 막판까지 저렇게 심한 고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별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놓고 이렇게 각자의 해석이 다른데 오늘 저희가
뉴이츠와의 특별 그 공동 방송으로 이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사진을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진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예. 사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그 TV 토론 장면 같고요. 특검 관련해서 그 동의하십니까라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제가 세보니까 5번 물은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졌고요. 이 장면으로 어떤 유권자층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반응을 했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행정 능력, 능력은 있는데 혹시 대장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근 한 5, 6개월 동안 집중 융단 포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월 2일 마지막 토론에서 오늘도 제가 특검하겠습니다 하니까 김용남 의원이 전제를 붙이잖아요. 새로운 정부에서 특검하겠다. 이재명 정부라니까요, 새로운 정부는. 자, 그럼 특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특검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변호사 아니에요, 김용남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부정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 특검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5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뭐 깡패입니까? 어디다 이거 보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저 태도를 보면서 평상시에 검찰 있으면서 피의자들에게 윽박지르던 그 모습. 그다음에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데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에 있었던 분들이 무언가 윤석열 후보가 깨림칙하고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렇게 특검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중도층에게 이재명 후보는 관련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라는 쪽으로 많은 표심이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의 대처가 중도층을 이재명 후보에게 더 가져왔다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저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민주당 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정말 우기는 건 잘 우기세요. 근데 사돈 낱말하시네. 그 대선 이후에 특검을 받겠느냐. 근데 대선이 내일 끝나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달이 남습니다. 그렇죠? 예. 5월 9일까지는 임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뭘 기대할 수 있냐. 그런 특검은 하나마나하다는 취지에서 특검을 거부한 거죠. 그런 특검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최근에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선관위에도 문재인 당시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해서 선관위를 저렇게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임명하는 특검에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객관적 진실 추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천대유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김만배 씨가 몇 년을 복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그대로 복역 후에는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정말 공범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이 전체가 범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잠깐만 1분만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길어지면요. 변명에 가까운 거고요. 정확하게. 자, 특검 들어가면요. 김용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후보 검사 출신이죠. 검찰 가족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평상시에 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렇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했다는 그 방증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믿고 특검하세요.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제 설명을 전혀 이해 못 하셨다고 하면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형사소송법을 몸으로만 익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쪽에서 몸으로 익힐 기회가 올 겁니다. 예, 특검 동의하십니까? 저 장면이 어떤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또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난 이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순간 우리 김 의원이 뽑아온 사진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게 출정식 장면이죠. 선거 운동이 시작되던 날 2월 15일 청계광장에서 출정식 하는 날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이렇게 대중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야외에서 연설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때 어떤 확신을 좀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정치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대중 연설을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전날 출정식에서 대중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필요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 갖췄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말이 쉬워야 돼요. 예.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복잡 난해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유세 현장의 특성상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과 낯을 가리면 안 돼요. 근데 낯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 목청이나 발음이 아주 현장 유세에 적합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대선 승리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중연설 전문가다운 그런 분석이셨는데요. 최근에 계속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정 의원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후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1월 초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그다음서부터는 그전엔 1일 1 실수를 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실수를 안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좀 돋보이는 대목이겠죠. 뭐냐면 캠프에서 준비된 이외의 연설, 이외의 발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하는 얘기는 아무 컨텐츠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이고 대중연설에 나가갔고요.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뭐 충암고 출신이니까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응원단장 모습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기서 써준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분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이 써준 글을 읽고 주먹을 허공에다 휘두른다고 해갖고 대통령의 자격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후보가 이긴다. 지금 두 분이 가져온 사진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뭐 후보는 아니지만 좀 표를 지지하는 또 호소하는 시간은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부터 좀. 20초? 너무 짧은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 국가 기능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부정부패 사범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고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절감하셨겠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은 선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선거도 이런 식으로는 관리 안 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살고 싶다면 내일 본투표장에서 꼭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 의원님. 30여 년간 검찰만 한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캠프에 법사들이 나와 있는 그런 캠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두 분과는 이제 금요일에 또 생방송으로 알고리즘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준비한 제20대 대선 특집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선 개표 방송이 진행됩니다. 개표 방송도 저희 YTN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